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됨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이다. 맞고요.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우리 앞에서 다른 문제 풀 때도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은 대표적인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즉 종속정착물이라고 배워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군요. 나머지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자,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이 말을 바꾸면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은 다르게 말을 바꾸면 독립정착물에 해당이 되고요. 더불어 자,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그랬죠. 토지의 일부, 이 말 나오면 이 자체가 종속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다.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다면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착물이 아닌 거죠. 정착물이 아니란 말은 부동산이 아니란 말과 같고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취급된다. 옳은 표현입니다. 또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이나 가스 스토브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설치 주체가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자 정착물이고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부동산이 아니란 말과 같으니까 동산으로 본다는 말로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간편 기출문제네요. 1번 보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 공자위환이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복합 개념 중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에 속한다고 배웠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자, 2번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맞죠? 사실 이제 부동산 위치 관련해 갖고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나뉘어져요. 근데 이때 절대적 위치는 다른 말로 뭐 자연적 위치 또는 지리적 위치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의 즉 토지의 자연적 위치는 고정이 되어서 변동하지 않거든요. 고정이 된다. 그럼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부동성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 위치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우리가 부동산 특성 배울 때 위치의 가변성,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변동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치가 가변적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위치의 가변성과 연결이 됩니다. 자, 3번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 자,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 우리 그 복합 개념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그러면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바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생산 요소이면서 동시에 소비재의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4번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쳤어요.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결합했으니까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겠죠. 5번 부동산의 법률, 경제, 물리. 자, 법경기죠. 법률, 경제, 물리. 이때 물리적 측면은 다른 말로 기술적 측면이니까 법경기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면 이게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이죠. 근데 개념자를 빼고 그냥 복합 부동산이나 하였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물리, 경제,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 이 말은 자자생소품 아닌 거 골라볼래 이런 뜻이에요. 자,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일단 1번의 상품, 2번의 생산 요소, 3번의 소비재, 5번의 자산은 자자생소품에 속해요. 그런데 법률상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에 포함이 되고요. 준부동산은 결국 복합개념 중 법률적 개념의 구분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공간적 범위죠. 일단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민법에서 단순히 어떻게 나왔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단순히 수평 공간인 지표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 다른 말로 입체 공간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3차원적 입체 공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벌써 3차원이라는 말 나왔다면 높낮이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하 수직 공간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말과 같거든요. 더불어 우리 부동산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과 더불어 지표의 상부 공간과 하부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상부와 하부 공간을 묶어서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더불어 상부 공간을 다른 말로 공중 공간, 하부 공간은 지중 공간 해도 좋고 지하 공간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공간 활동의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업도 공간업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이 구분이 되죠. 이럴 때 공중권은 크게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적 공중권으로 구분되는데 어차피 민법에서 인정하는 토지 소유권이 성격 자체가 사권이에요, 사권. 왜? 민법이 사법이잖아요. 민법이 사법이니까 민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도 사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권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공중권이건 지표권이건 지하권을 막론하고 역시 사권이기 때문에 사적 공간까지만 효력이 미치고요. 공적 공간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적 공중권은 대표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면 사적 공중권이 침해됐으니까 다른 말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된 거니까 법적인 구제까지 소송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에 비해서 공적 공중권, 예컨대 전파 발차권이라든지 항공기 이착륙권, 줄여서 전파권, 항공권 등은 공적 공중권, 성격의 공권이에요.
그래서 사법상 권리인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공적 공증권에는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자, 공적 공증권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점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지표권에는 예컨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권이라든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권, 또 지표수, 땅 위를 흘러가는 물을 이용할 권리인 용수권 등이 지표권에 포함이 되고요. 또 지하권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표현이 뭘까요? 지하에 미채굴된 광물 자원, 아직 캐내지 않고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은 광업권의 객체가 돼요. 그럼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못 미친다. 소유권 효력이 미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이때 타인의 방해 없이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배타적으로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이거든요. 맞죠? 그럼 요거 응용 좀 해볼게요. 여긴 지금 공중공간 나왔는데 이걸 지표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표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3번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4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지하 공간이죠. 어떤 이익을 얻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맞습니다. 그럼 5번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 광업권은 지하권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따라서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7번 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 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위환. 네 글자가 기술이에요. 그럼 공자위환이 아닌 거 고르시면 돼요. 자, 1번의 자연, 위치, 환경, 공간, 공자위환이죠. 자본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자자생소품.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러므로 7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못해서 어떤 경우 틀릴 수 있냐면 그냥 공자위환, 자자생소품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그냥 무대부로 외우신 분들은 공자위환인데 자가 두 개가 있네? 그럼 어느 게 틀린 거지? 이렇게 착각하고 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자위환, 자자생소품 이런 암기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외우셔야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때 공자위환이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야. 이거는 알아놓고 공자위환을 외워도 외우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공자위환만 외워요. 그래서 자라는 글자를 두 개 집어넣게 되면 어느 자가 기술적 개념에 포함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착각하고 혼란해서 오답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동산학의 관점. 이거 저 뒤에 넘어가야 되겠죠. 예, 토지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부동산의 분류 부분인데 어차피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의 분류와 건물 중에서 가장 핵심이 주거용이다 보니까 주택의 분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출제 빈도나 비중을 따지면 토지의 분류가 주택의 분류보다 한 8대 2나 7대 3 정도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토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어이구 간평사 기출문제군요. 1번 빈지 나왔죠. 우리가 이제 빈지가 나오면 빈지의 상대방이 법지란 말이죠. 그럼 일단 법지와 빈지는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반대의 성격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첫째,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째, 실질적인 이익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법지는 어떤 경사진 부분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 경사 이런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빈지는 이게 바닷가라고 하거든요. 바닷가니까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죠. 근데 바닷가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우리 뭐라 그래요? 빈지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일단 1번,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면, 아니 분명히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소유권 인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처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익은 있는 토지라고 해야만 옳은 지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볼게요. 맹지 나왔죠. 맹지는 사방이 다른 땅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떤 면도 공도에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땅이 맹지가 되고요.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법지는 자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자 경사란 말 나왔죠? 그럼 경사진 부분의 땅 이 말 나오면 법지가 되고, 또 법지는 포인트가 뭐다? 법이라는 글자가 포인트죠. 법이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죠.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나 활용 실익은 적거나 없는 땅을 우린 법지라고 하는 거죠. 자,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농임. 자, 택지, 농지, 임지 합하면 택농임인데 이걸 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도지역이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용도지역 간자가 붙으면 후보지고 용도지역 내자가 붙으면 이행지가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컨대 자 용도지역,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은 국계법상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인데 이것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구분되죠. 이때 택지란 말은 어디에 나와도 무조건 주거, 상업, 공업이라는 세 글자가 따라 붙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임지나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다면 용도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후보지가 되죠. 예를 든다면 택지 후보지다 이 말은 택지가 아닌 농지나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에 비해서 택지지역 내에서 뭐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이렇게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는 우린 뭐라 그래요? 이행지라고 하죠. 예컨대 주거 이행지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이것이 이행지가 되죠. 근데 조심할 건 두 가지가 있죠.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용도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쓴 말이고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이행과 전환이 완료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택지 지역이고 주거 지역인 거지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점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돼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이행지의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또 택농임 나왔죠? 택농임인데 무슨 말 붙었다? 네. 용도지역 내. 자, 4번에선 용도지역 간자가 나왔으니까 후보지가 답이지만 5번에선 용도지역 내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행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네요. 자, 9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사실상 이게 옳은 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게 은근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컨대 뭐 옳은 것으로 연결된 거, 뭐 틀린 것으로 연결된 걸 골라라 이러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도 대충 답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그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모든 걸 모두 알고 있어야만 몇 개냐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공지 나왔죠. 자, 공지는 한자로 빌공자 땅칩니다.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비어있는 땅에 비어있는 땅이다. 왜 비어있을까요?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하나의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가 바로 뭐다? 공지다. 예컨대 우리가요, 집을 지으면 100평짜리 땅이지만 건평은 100평을 모두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옆집과의 몇 미터 거리 떼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100평의 토지가 있어요. 대지가 100평인데 공법상 규제 때문에 다른 이웃한 주택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예컨대 뭐 2m씩 1m씩 떨어져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건물과 다른 담벼락 사이에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죠. 이런 경우를 공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기억번호는 맞아요. 2번 빈지, 아까도 나왔지만 빈지는 소유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실익은 있는 땅이 빈지가 된다. 니은도 맞네요. 필지는 하나의 집원, 벌써 집원자 나오고 등기, 등록의 단위, 등기의 또는 등록의 단위 이 말 나오면 필지가 답이 되거든요. 그럼 디귿번도 맞아요. 리을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자, 임지, 농지, 택지, 뭐 임농택 해도 좋고 택농임 해도 좋고요. 이거 묶으면 이 자체가 뭐다? 용도 지역이잖아요. 근데 용도 지역 나올 때 간자가 붙었다.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바뀐다. 그럼 후보지 맞지 않습니까? 미음번,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지 않는 땅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건축의 규제를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옳은 말로써 옳은 건 5개,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0번 볼까요?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 역시 옳은 걸 모두 골라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기억번에 공한지 나왔는데 자, 지금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았다는 건 이 남은 부분은 건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없으니까 비어있다.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았다는 건 이 부분은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고 비어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비어있는 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가 되죠. 여러분, 공한지는 어떤 뜻이에요? 공한지란 도시 내부 토지로서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땅을 공한지라 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한지는요, 지가의 상승, 투기, 지가 상승, 투기 이 말 나오면 공한지가 답이라고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어요. 일단 기억번 틀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문제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 기억번이 들어가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럼 기억번 들어간 1번, 2번, 3번은 처음부터 답일 수가 없어요. 자, 니은번, 택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는 바닥 토지다. 여기서 벌써 이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택지가 아니라 부지예요. 부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는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합한 게 부지 개념 아닙니까? 자, 이 전체 네모칸이 부지라고 할 때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 이외에
건축할 수 없는 비건축 용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 부지가 돼요. 근데 과거에는 비건축 용지 이렇게 말했는데 예컨대 하천의 바닥 토지다, 철도용 부지다 이렇게 말을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자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그냥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부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지가 나오려면 반드시 지문 속에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지 의미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어요?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조성이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배웠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압축하면 주상공 이 말 나오면 택지가 답이다라고 봤고요. 또는 건축법상 대지 속에도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택지는 건축법상 대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온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자, 디귿번 대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연결되지 않았다. 그럼 사방이 막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좁은 의미의 땅인 좁은 그 통로에 의해서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대지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땅이니까 맹지가 돼야 되죠. 그럼 디귿번도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5번에 디귿번이 있어요. 그럼 보나마나 5번도 틀린 거죠. 왜? 이 문제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니까. 그럼 나머지 리을과 미음을 아니 본다 할지라도 이미 정답은 맞는 게 없다. 옳은 게 없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나머지 리을과 미음도 틀렸을까? 자, 획지 나왔죠. 획지가 나왔는데 벌써 지번자가 붙고 등록 단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번이란 말이 나온다. 등기 등록의 단위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필지 아닌가요? 필지죠? 획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획지라고 한다면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가격을 가지고 구분되니까 경제적 개념의 토지고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 1번 틀렸는데 잠깐 구분해 볼 게 뭐냐면 자, 획지와 필지의 구분이에요. 필지와 획지의 구분인데 일단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연결이 되는 땅이 필지가 되고 그러면서 등기 등록의 단위가 돼요.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관점에서 법적 개념의 토지다라고 구분이 돼요. 이에 비해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땅이에요. 자, 가격 수준이 유사한 토지니까 가격을 가지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 획지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의 단위가 돼요. 자, 위아래 비교 가능하시겠죠? 자, 등기 등록의 단위 그러면 필지가 답이지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의 단위 그러면 획지가 답이다. 차이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번 소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 소지가 아니라 획지잖아요. 그러니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 소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소지.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하죠. 얘는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의 토지,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우리 뭐라 그래요? 소지. 이 전체적인 말을 모두 기억하는 게 어려우신다면 문장 속에서 개발되기 이전이라고 나오면 이미 그 문제의 정답은 소지다라고 기억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제 11번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볼래?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주거, 상업, 공업. 어머, 주상공 나왔네요. 주상공 나오는 그 순간 이미 A에 들어갈 말은 무슨 지죠? 그렇죠. 택지죠. 택지. 그럼 저 같으면 재빨리 보기 5개 중에서 A가 택지라고 나온 보기부터 압축할 거예요. A가 택지 나온 것은 3번과 5번 두 개로 압축됩니다. 맞죠? 두 번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이거 빈지잖아요, 빈지. 그럼 3번, 5번 비교할 때 B번에 빈지 나온 건 3번 하나뿐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정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장 가서 실전 문제였다면 3번을 찍고 나머지 C나 D까지 보실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아낀 시간을 가지고 길이가 긴 민법을 풀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C와 D도 볼게요.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 나왔는데 간자가 붙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후보지죠. 또 대지 등록, 아하 개발되기 이전 나왔죠? 개발되기 이전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뭐가 돼요? 소지. 그래서 택지, 빈지, 후보지, 소지로 연결된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이에요. 다음에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번 건부지는, 자 건부지에서 포인트가 건이죠. 건이란 말은 땅 위에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건부지는 지상에 땅 위에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로서까진 좋았는데 지상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영향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주택인가, 상가냐, 공장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신축 건물이냐, 낡은 건물이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네요. 니은번 맹지는 토지의 어느 한 측면도 공도는 도로, 길이죠. 접합면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 맹지는 맞는 말이에요. 자, 후보지, 용도지역 간. 자, 후보지 나왔고요. 용도지역 간자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디귿번은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됩니다. 리을번 등기 등록. 벌써 등기 등록의 단위 나오는 그 순간 필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밀접하고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 필지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미음번 등기 능력이 없다. 여러분 등기 능력이 없다는 건 등기할 수 없다는 거고 등기할 수 없다는 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할 수가 없다 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을 보는 그 순간 이거 빈지 같은데 느낌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 이익, 실이익,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을 빈지라 한다. 맞습니다. 비읍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땅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포함되지만 조심할 것, 공업용지는 포함되지 않죠. 왜? 공업용지는 지목상 공장용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상은 지목이 되지만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다. 차이점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읍번도 맞아요. 그러면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4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예, 토지 용어지요. 옳은 거 고르라. 옳은 걸 골라라.
자, 획지입니다.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그랬는데 여러분, 일단 획지는 첫 번째 문장은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뭐 어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획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획지는요, 법률상 구분이 아니잖아요. 획지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일 뿐 법률에 의한 구분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법상의 토지 구분은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28개 지목 중에 획지라는 지목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토지 분류는요, 토지 분류는 크게 부동산 활동상 분류, 즉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법률에 의한 분류가 있죠. 근데 그 법률에 의한 분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공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공간정보니까 공정법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국계법은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법률상 분류 중 국계법상의 분류고요.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는 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구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국계법이건 공정법이건 획지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이지 법률상의 구분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2번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고 토지, 여러분, 우리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 그랬잖아요. 등기 등록의 단위지 면적 단위가 아니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이미 2번 틀렸고 나머지 획지는 맞죠. 획지는 가격 수준 가지고 구분되니까 경제적 개념이고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의 단위가 된다. 이건 맞는데 아쉽게도 앞부분 2번 필지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기 등록의 단위예요. 틀렸고 3번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을 판정할 때 이행 전환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동일 수급권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감정평가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만은 동일 수급권을 판정함에 있어서 후보지나 이행지의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거든요. 그 원칙적으로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어떤 지금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시죠? 그럼 간평사 입장에서 어차피 이 땅은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땅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A 토지가 있습니다. 이 A 토지가 현재 용도는 농지 지역이래요. 근데 이 땅이 앞으로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땅이래요. 그럼 간평사 입장에서 어차피 이 땅은 앞으로는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땅이니까 동일 수급권을 판정할 때도 어차피 택지 지역으로 바뀔 땅이니까 택지로 보고 동일 수급권을 판정하는 게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이행 전환 후에요. 이행 전환 후에 토지 종별과 일치해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성숙도가 낮다 또는 이행 전환이 완만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행 전환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동일 수급권을 판정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나왔죠? 그럼 동일 수급권자가 붙었다면 원칙은 후, 예외가 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4번 낮이 나왔죠?
지상 계량물이 없는 땅으로서 건부지에 비해 시장성이 높고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땅이다. 맞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건부지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건부지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어떠하다는 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뜻이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오히려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건부 감가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건부 증가라고 하겠죠. 그럼 건부 증가의 가장 대표가 뭐죠?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라든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등은 오히려 나지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등은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요. 따라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고 해야 되는데 감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14번. 이제 주택의 분류네요. 주택의 분류. 근데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구분이 좀 나뉘어지죠. 일단 건축법으로 본다면 건축법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구분되죠. 종류만 열거해 본다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이 포함이 되겠고요. 또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외에 기숙사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건축법령상 구분의 건축법령상. 이럴 때 또 이제 이 공동주택의 암기법이 뭐죠? 연세대 아파트, 연세대 기숙사죠.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세대 다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암기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류만 외웠다고 해서 요새는 답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다중이부터 다중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묶어서 비교해 봤을 때 일단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자, 바닥 면적의 합이죠. 바닥 면적의 합이 다중이부터 연립까지 모두 660제곱미터는 똑같아요. 근데 다세대까지, 다중이와 다가구 다세대까지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나오는데 연립만 660제곱미터 초과란 말이 붙는다. 연립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가 붙는 거고요. 가끔 질문하십니다.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 계신데 다중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바뀐 게 벌써 3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 주거용 층수는 33445거든요. 다중이와 다가구가 3, 다세대와 연립이 4, 아파트가 5인데 33445인데 조심할 게 있어요. 층 그러면 안 돼요. 3층, 4층, 5층 이러면 안 돼요. 3계층, 4계층, 5계층이라고 해야 됩니다. 층과 계층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 계라는 한 글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3445다.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돼요? 암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전부 묶으면 우리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를 보러 다 가자. 다 가세 연아 보러. 이 아파트니까 다 가세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러 가자는 거죠. 그리고 660 이하 초과, 660 이하 초과 33445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동주택 관련해 갖고 어떻게 구분되겠죠? 자, 공동주택의 암기법
자, 아5 연세대 4층 이하 이런 암기법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라는 면을 묶으면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이런 암기법도 있다는 거죠. 숫자 외우는 거 나쁘지 않겠지만 조심할 것 5층도 아니고 4층이 아니에요. 5개층이고 4개층이에요. 개층인 거지 그냥 층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다중이와 다가구까지 끊으면요. 다중이, 다가구 둘 다 660년부터 이하고요. 3계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구분한다? 일단 다중이 같으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란 말이 붙어야 돼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이 따라 붙으면 이때는 다중이가 답이고요. 660 3계층 똑같이 나오는데 19세대 이하가 거주, 19세대 이하가 거주 이 말이 나오면 그때는 다가구가 답이다. 요 뒤에까지도 함께 기억하셔야 지금은 다중이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것 이외에 주택법과 연결한다면 단독 공동주택 이외에 준주택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울러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또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했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다중이 나왔죠. 그러니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고 층수가 3계층 이하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맞아요. 자, 단독주택은 공시제도상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되는 거 맞고요. 단독은 단독, 다가구, 기숙사, 다중. 조심할 게 뭐냐면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이외에 공간이 들어가죠.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연립 나왔죠? 그러니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초과, 연립만 초과입니다. 또 주거용 층수가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15번 주택의 분류 중에서 단독주택이 아닌 것. 그럼 다중, 다가구, 단독 공간까지는 단독이고 다세대. 자, 연세대 기숙사 기억나시죠? 연세대 기숙사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니까 단독주택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또 주택에 관한 시범까지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 나오는데 부동산 특성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